수확의 계절 가을 9월이 돌아왔다. 이 가을엔 땅 위의 생명만이 아니라 바닷속 생물들도 더욱 살이 찌고 영양 또한 풍부하게 품고 있는데 가을의 대표 바다 생선하면 갈치를 빼놓을 수 없다. 이맘때 갈치는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기름기 또한 풍부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가을 바다의 은빛 보물 갈치와 함께한다. 갈치는 한의학에서 대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갈치는 비위를 보하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 식욕부진이나 병 후 허약한 환자를 돕고 모유 수유하는 산모들의 유주 부족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갈치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으로 위체류 시간이 길지 않아 소화를 쉽게 하여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갈치에는 리진,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이신 함량이 높아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도 도움을 줍니다. 갈치는 은백색 몸통에 광택이 나는 것이 좋은데 눈동자는 검고 눈 주위가 백색을 띠며 꼬리가 길고 가는 것이 신선하다. DHA가 풍부한 갈치. 갈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데요. 이 좋은 갈치를 이용하여 오늘 갈치 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갈치의 풍부한 단백질과 라이신은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우리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갈치 무조림 첫 단계는 갈치 밑간하기. 손질한 갈치에 소금과 후추, 청주를 뿌려서 10분 정도 담가두는데 이렇게 하면 갈치의 비린내도 없어지고 살이 더 단단해져 맛도 좋아진다. 갈치는 부드럽고 고소해서 좋아하시는데요. 비린맛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밑간을 소금, 후추를 약간만 하셔야 되고요. 청주로 비린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채소들을 준비하자. 조림의 맛을 한층 깊게 해줄 무는 큼직하게 썰어주고 대파와 청고추,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놓자. 이제 본격적인 조림을 시작한다. 갈치조림의 핵심은 물을 먼저 익히는 것. 냄비 바닥에 물을 납작하게 깔고 물을 부은 다음 간장을 조금 넣고 끓여준다. 갈치 무조림에서 사실 저는 갈치보다 무가 더 맛있거든요. 이때 무가 푹 물러야지 맛있는데요. 먼저 물을 넣고 물에다 약간 색날 정도로 간장만 넣으셔서 먼저 익히신 후에 조림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양념장도 준비한다. 간장과 고춧가루, 고추장에 설탕과 마늘, 생강, 청주, 깨를 더해 골고루 잘 섞어주면 된다. 냄비에 무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불을 줄인 후 준비한 양념을 풀어넣는다. 그런 다음 갈치와 채소를 얹은 후 본격적으로 졸여준다. 오늘 저는 갈치 무조림에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동량으로 넣었습니다. 한 가지만 쓰면 텁텁한 맛이 나니까 고추장을 곁들이시면 더 맛있습니다. 조림을 할 때는 약한 불을 이용하는데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된다. 잘 졸여진 갈치와 물을 함께 담아내면 갈치 무조림 완성이다. 두툼한 갈치살과 달달한 무의 환상궁합, 갈치 무조림. 부드러운 갈치살에 사근사근한 식감의 무까지 밥도둑이 따로 없다. 갈치는 맛이나 영양면에서 아주 좋은데요. 가시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경우가 있죠. 요즘 보니까 순살 갈치라 해서 가시를 발라낸 갈치가 나오더라고요. 순살 갈치를 이용하여 오늘 갈치 어양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갈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승달을 덮고 불면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갈치의 칼슘과 무기질 성분은 뼈의 골밀도를 높여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해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는 갈치와 가지의 만남, 갈치 어향 소스다. 먼저 가지를 잘라 준비하는데 가지에 칼집을 넣어가며 잘라준 후 소금물에 담가두자. 이어서 어향 소스에 함께할 고추와 양파도 준비하는데 잘게 다져주면 된다.
'cause she made me who I am. 가지를 절이는 이유는요, 소를 넣을 때요, 가지가 찢어지지 않고 예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살짝 절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주재료 갈치 손질. 먼저 갈치를 작게 썰어준 후 칼날을 이용해 한 번 더 곱게 다져준다. 다진 갈치는 따로 양념을 해두는데 녹말과 후추, 청주에 굴소스까지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이어서 달걀물을 부은 후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도록 한 번 더 저어주면 갈치소가 완성된다. 어향 가지 소에는 여러 가지 고기를 넣든지 새우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순살 갈치를 이용했습니다. 순살 갈치를 잘게 다져서 비린내가 나지 않게 청주와 굴소스를 넣고 간을 했습니다. 이제 소금물에 절여놨던 가지를 꺼낼 차례. 먼저 가지를 체에 받쳐 건져낸 다음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하자. 이렇게 물기를 잘 제거해야 가지를 튀길 때 기름이 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어서 물기를 잘 제거한 가지에 밀가루를 묻힌 후 사이사이에 갈치 소를 넣어준다. 튀김옷도 준비하는데 밀가루와 녹말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물과 잘 섞어주면 된다. 오늘 튀김가루는 밀가루와 녹말가루를 동량으로 했고요.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습니다. 이제 가지를 기름에 튀겨줄 차례. 가지 안에 넣어준 갈치소가 잘 익도록 앞뒤로 뒤집어가며 충분히 튀겨준다. 노릇하게 튀겨진 가지는 따로 건져내 그릇에 덜어주자. 이번엔 소스를 준비하는데 물과 청주, 두반장, 굴소스, 식초, 설탕을 넣고 소스를 만든 다음 다진 양파와 고추를 볶다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붓고 함께 끓여준다. 오늘은 갈치 어향 소스여서요. 어향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어향 소스는 재료가 많은 것 같은데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튀긴 가지 위에 어향 소스를 골고루 끼얹어주면 갈치 어향 소스 완성. 바삭한 튀김옷 안에 촉촉한 육즙이 팡팡. 따끈한 가지살과 갈치의 고소한 맛, 그리고 진한 어향 소스가 어우러져 밥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그만이다. 갈치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과 DH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어서 갈치를 식물성 기름에 타지 않게 구워서 섭취하면 이런 영양 성분들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치를 섭취할 때는 은빛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갈치의 껍질에 있는 은색 가루는 구아닌이라고 하는 핵상의 일종인데요. 구아닌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비린맛을 유발하고 심하면 소화장애나 복통, 그리고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김새가 기다란 칼과 같다 해서 예로부터 도업 또는 칼치라고 불려온 갈치.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이 좋아 구이는 물론 조림, 튀김, 회 등 다양한 요리로 우리 밥상을 책임져 왔는데 흰쌀밥에 고소한 갈치 한 조각이면 여름 내 지쳤던 몸과 마음에 큰 활력을 더해준다. 이번 주말 가을 대표 생선 갈치와 함께 든든한 가족 밥상을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지만 이 비염 환자들은 이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네.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코 기능이 약해져서 비염 증세가 심해지기 때문인데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도 이 비염의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비염이 악화되는 건요,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나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호흡기를 평소에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운 날에는 스카프나 목도리로 목을 보호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 실내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데 평소에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도 한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비염 때문에 고생이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잘 대처하셔서 이 가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콧물이나 코막힘이 동반되는 질환 축농증. 축농증은 코 안쪽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부비동염이라고도 불리며 치아 질환이나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윗니의 뿌리와 부비동의 거리가 가까워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으로 세균이 침투하기 쉽기 때문이다. 주로 치아에 관련된 문제가 치아에 병이 염증이 생긴 것이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곳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긴 축농증, 이것을 이제 치성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또 뭐 치아의 염증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의 시술 전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염증도 포괄해서 우리가 치성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전체 축농증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축농증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축농증과 증상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원인이 치과 질환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콧물과 코막힘이 동반되는 이 축농증은 코 안쪽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부비동염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비동염이 치과 질환이나 임플란트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과 질환 때문에 생기는 축농증을 치성 축농증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치성 축농증을 앓고 있긴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는 데 그치다 보니까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은 이비인후과 치료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도 병행이 돼야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치아 질환으로 생기는 축농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최명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인데 먼저 이 부비동이 어느 공간인지 이 부비동에 대해서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비동은 이제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이 그냥 단단한 뼈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얼굴에 이제 텅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몇 개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눈목자나 입구자는 간단하게 생겨 있잖아요. 네네. 근데 코 빗자는 되게 복잡해요. 칸막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부비동의 구조를 알고서 이런 한자를 썼는지 그런 선조들의 지혜가 좀 놀랍기도 합니다. 이렇게 텅 비어있는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축농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텅 빈 공간들 사이에 그런 공간들의 이제 복도처럼 좁은 길로 서로 그런 공간들이 코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뭐 감기라든가 세균의 감염 같은 게 생기면 출구가 잘못하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비동도 코의 하나의 인적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구가 막혀버리게 되면 콧물이 정체가 되고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농증 증상, 콧물이 넘치고 탁해지고 뭐 얼굴, 안면통, 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것을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부비동이라는 게 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또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공간 나뉘어진 것에 따라서 여러 이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디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름은 복잡하게 많습니다. 근데 방이 얼굴에 있는 공간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이마도 아플 수가 있고 눈에도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뺨도 아플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두통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의 증상이 꼭 하나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위의 얼굴, 안면, 두통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치아 질환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상악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아와 상악동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악동이라는 것은 위턱뼈라는 구조이거든요. 위턱뼈, 우리가 뺨에 있는 그 뼈 속에는 단단하게 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마치 집으로 치면 우리 바로 위층에 그 마룻바닥이 상악동의 바닥이라고 한다면 아래층의 천장은 치아가 이제 박혀 있는 구조인 관계가 돼요. 그런 관계 때문에 치아가 아프면 상악동염, 축농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축농증이 생기면 치아는 문제가 없어도 그래도 치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축농증에 비해서 이렇게 치아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축농증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점도 궁금한데요. 알려진 보고로는 한쪽 부비동염의 한 75%까지는 치아 관련됐다는 보고가 있고요. 상악동 자체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치아 관련된 경우는 한 10 내지 40%까지 보고돼 있고요. 이제 보라색 선이 치아 질환 축농증이거든요. 그 치아 질환 축농증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치아 질환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유추해 보면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 노령층의 인구가 늘게 되죠.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잇몸 질환도 많고 치아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주 치아 질환 부비동염이 발생률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과거와 달리 그 임플란트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어서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런 임플란트 시술 중에 어떤 경우에는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후에 어떤 부비동염도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 질환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나 어떤 질환들이 축농증을 일으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일 흔한 원인은 이제 치아 뿌리 같은데 우리가 뭐 충치죠, 일종의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어서 치아 뿌리 쪽이 이제 상하게 되면 치아 뿌리 끝은 상악동에 박혀 있는 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의 염증이 상악동 쪽으로 올라가서 생긴 경우도 있고요. 치아를 빼거나 아니면 뭐 치아가 빠지거나 이럴 경우에도 또 그때 균열이 생기면 쉽게 염증이 갈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양악 수술 할 때도 우리 어떤 나사, 인공 나사 같은 것들이 뭐 또 점막을 침범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임플란트 시술 중에도 이 축농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임플란트하고 도대체 축농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임플란트가 잘 되려면 우리 이제 위턱뼈, 잇몸뼈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잇몸뼈가 충분히 두꺼우면 임플란트도 잘 고정이 되고 시술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뼈가 얇아진 경우가 많거든요. 치아가 빠지거나 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약해져 있거나 얇아져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계속 균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염증이 파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 상악동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면 상악동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점막이 있습니다. 한 1mm, 2mm.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 얇은 점막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뼈 이식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임플란트 나사를 잘못 받게 되면 상악동 쪽으로 뚫고 올라간다든가 흔들리게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아 질환으로 생기는 축농증이 잘 생기는 부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뭐 어떤 이유든지 치아가 뭐 결손이 있거나 뭐 염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치아 뿌리와 상악동 사이의 그 뼈 두께가 꽤 중요하더라고요. 상악동 사이의 두께가 앞니빨 쪽은 아무래도 두껍고요. 어금니 쪽으로 갈수록 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금니 쪽이 조금 불리한 위치가 있고 또 어금니 부위가 아무래도 충치가 좀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많이 씹고 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상악동 자체가 또 어금니 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주로 치아 질환 부비동염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제 어금니 쪽이 되겠습니다. 증상도 궁금한데요.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과 일반 축농증의 증상이 많이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네, 거의 뭐 비슷합니다. 흔한 것으로는 뭐 얼굴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콧물이 뒤로 넘어가고 또 코를 풀어보면
뭐 색깔이 안 좋다든가 냄새 악취가 좀 난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비염 축농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게 치아 질환이다라고 바로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비염이나 일반적인 축농증과 치아 질환으로 생기는 축농증과 다른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증상은 앞서 뭐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어떻습니까? 축농증은 전 세대에서 다 걸쳐서 일어나죠. 그 중에서도 치성 부비동염은 아무래도 치아가 이제 빠지고 뭐 그런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40, 50대에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색깔이나 코에 뭐 폴립, 물혹 같은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인균으로는 치아에서 생기는 축농증은 원인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일반 우리 흔히 말하는 축농증, 세균성 축농증은 하나의 세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균은 항생제 잘 듣지가 않는다는, 그러니까 잘 치료해서 안 낫는다. 뭐 그럴 때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축농증이 온 것 같은데 이게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이다라고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만약에 감기에 의해서 감기 후에 축농증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양측 다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아 질환은 아무래도 치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한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 발생하고 또 치아에 있는 균들이 복합적이니까 아무래도 그 콧물이나 코에서 나는 냄새가 조금 더 악취가 심한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뭐 과거에 뭐 원래 잇몸이 안 좋았다든가 치아가 원래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임플란트 전후로 이런 게 발생했다든가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마치 이제 제목이 치아 질환이니까 뭐 치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증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치통이 없으면 아니고 뭐 있으면 이런 걸로는 구별할 수는 좀 없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은 충치가 있는 쪽 코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 급성으로 발생하는데 한쪽 코에서 악취가 나는 누런 코가 나오거나 축농증의 일반적인 증상인 코막힘, 두통이 동반되기도 하며 심하면 코 옆에 얼굴이 붓고 눈이 눌리는 듯 아플 수도 처음 있다.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네. 어떤 증상을 갖고 있었죠? 머리 통증도 되게 심했고요. 코는 계속 거의 한 30분마다 한 번씩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통증도 심하고 막 목으로 가래도 되게 많이 나오고 진짜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몇 군데 병원에서 약을 좀 드셨죠? 항생제 포함해서?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소독도 해주고 이제 약도 처방해서 먹고 그러면 그나마 이제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코 나오고 가래 나오고 좀 심했었어요.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 환자들의 경우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아픈 치아가 있지만 치과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축농증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치과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이 환자는 이제 왼쪽 위에 어금니 뿌리가 상했거든요. 그 상한 것이 위쪽 상악동으로 전파가 돼서 축농증이 있는 상태이고 이분이 한 3-4군데 저희 병원 내원하시더니 오셨는데 잘 항생제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엑스레이랑 CT 검사를 통해서 이게 치아 문제로 생겼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과에서도 이 치아는 아마 잘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농증을 일으키는 치과 질환은 다양하다. 어금니 쪽에 충치나 잇몸병이 발생해 부비동 바닥까지 염증이 침투하기도 하고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임플란트 뿌리가 잇몸뼈를 자극해 발생하기도 한다.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이 의심될 때는 CT 검사를 통해 부비동과 위턱뼈, 윗니들의 이상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 그 치아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증상은 어떠셨어요? 하여튼 그 후에 약간 증상이 콧물이 많이 나고 코를 풀면 약간 누런 색깔이 나왔죠.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예. 잇몸뼈가 거의 닳아서 녹았잖아요. 예. 이러면 이제
입안으로도 코에 있는 농이 흘러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예. 혹시 뭐 그런 증상은 없으셨어요? 글쎄요, 가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누런 농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 치아를 발치하면서 축농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턱 어금니 부위에 잇몸뼈가 얇아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뚫리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은 이제 어금니 쪽에 치아가 빠지면서 염증이 오래되신 것 같아요. 잇몸뼈가 거의 녹아서 없거든요. 살로만 겨우 덮여 있고 뼈가 없어서 이 환자분도 역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추후에 수술 후에도 치과랑 협의를 해서 잇몸 쪽에 뼈를 이식을 할지 아니면 살을 좀 보강할지를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의 경우 일반적인 축농증과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 치료가 효과적이며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한다. 내시경을 이용해 염증 조직을 제거하거나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법인데 하지만 질환의 특성상 수술만으로 완치가 어려우며 치과와 이비인후과 간의 병행 치료가 필수적이다. 부비동염은 실은 흔한 병인데 보통 부비동염은 항생제 치료를 받거나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치아 관련 부비동염은 항생제 잘 낫지가 않습니다. 또 항생제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항생제의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조기에 저희가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잇몸에 있는 남은 뼈도 잘 보존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임플란트 등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농증을 제때에 치료하지 않아 염증이 반복되면 결국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후각이 떨어지거나 심한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과를 방문해 치아 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 치과 검진과 치료를 통해 만성 질환으로의 발전을 막아야 한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단 과정을 짚어볼 텐데요.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진단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증상을 저희가 자세히 물어보는 그 문진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의 안면이 얼굴이 아프다. 또 이제 코에서 좀 냄새가 심하게 난다. 또 과거에 치과 어떤 병력이 좀 있었다. 이러면 저희가 의심을 해서 내시경 검사라든가 엑스선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확증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CT 검사까지 가서 CT 검사를 해야만 이제 정말로 치성이다, 치아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저희 환자 자세한 문진과 저희 의심이 중요한 진단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CT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일반 엑스레이 검사와 비교했을 때 이 CT 검사 정확도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사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사진은 이게 X선 검사거든요. X선 검사 간단하고 방사선량도 좋고 좋죠. 그런데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나쁜 쪽인데 우리가 그냥 나쁘다, 이쪽 상악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치아랑 어떻게 연관된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마지막 CT를 보면 이 부위가 제일 중요한데 잇몸뼈가 아주 얇아지고 뚫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악동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때는 이제 이거는 치아에 뿌리에 염증이 생긴 축농증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이다라고 진단을 받고 나면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이비인후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 바로 이렇게 저희가 수술하자고 하면 잘 안 하죠. 일단은 약물을 쓰는 걸 다들 선호하시는데 근데 약물에 잘 듣지 않는다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치아 질환 여러 균들이 많고
또 치아에 쓰는 인공치아라든가 여러 이물질들 같은 것이 상악동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약에 거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료진이 결국은 중요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제 수술 쪽으로 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비인후과적인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아가 이제 원인 뿌리에 있다든가 도저히 이제 썩어서 계속 어떤 염증을 상악동으로 올린다면 그 치아는 이제 치과랑 협진해서 발치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신경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치과 치료까지 끝나야만 이제 완치를 볼 수가 있죠. 이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은 수술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수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주시죠. 수술 과정은 이제 주로 수술방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코 안으로 접근을 합니다. 코 안으로 접근을 해서 코 속에 이제 확대를 하게 됐죠.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상악동이라는 곳이 이제 코 안으로 연결되는 좁은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도 좀 제거하고 그 점막을 좀 드러내면 여기 세 번째 보이는 그림처럼 몇 가지 중요한 길목의 우리가 구조물들을 제거하면 상악동 쪽으로 아주 넓게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쪽에 고여있는 농 같은 것도 쉽게 배출이 가능하고 그쪽으로 약을 투여할 수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런 내시경 수술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이런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의 특성상 이비인후과와 치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술에 있어서는 두 분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는 치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그럼 치과 가서 그냥 이렇게 치료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치과 단독으로 치과 치료적으로 하거나 발치를 하거나 해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에 따르면 치과 단독으로는 한 50% 정도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비인후과 단독으로만 상악동 내시경 수술을 했다, 축농증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원인 치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재발하거나 악화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비인후과랑 치과랑 둘 다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요. 저희 쪽에는 일반적으로는 양쪽 다 서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이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 그럼 이번에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분은 이제 한 달 전부터 코가 막히고 얼굴도 아프고 누런 콧물이 계속 목 뒤로 넘어가서 수면을 좀 방해하는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해 보니까 내시경으로는 이렇게 왼쪽 상악동의 입구 부위가 이게 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탁한 콧물이 보이고 있고요. 이 상악동의 치아 뿌리가 녹아 있는 걸 확인했고 이것이 상악동염을 일으켰기 때문에 발치가 필요했고요. 발치 후에 또 저희 이비인후과적인 수술로 완치가 된 사례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요.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분도 한 60세 정도 되신 분이신데 한 1년 전 정도에 이제 발치를 했어요. 근데 환자분은 그 후에 모르고 사시다가 늘 계속 1년 전부터 누런 콧물이 나오고 코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내원하셨는데 이분도 역시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발치한 부위에 그 잇몸뼈가 정말로 종이장처럼 얇아지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 염증이 이제 축농증을 일으킨 경우죠. 내시경 수술해서 치료로 완치할 수 있었고 이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임플란트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악동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 수술이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앞서 양악 수술을 한 이후에 축농증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좀 또 소개를 해주시죠. 이분이 이제 한 3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고 계속 이제 알 수 없이 한쪽 뺨이 아프고 붓고 코가 막히고 수면이 방해가 되니까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 CT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뼈가 골절된 게 보이고 상악동 뼈가 나사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 이럴 때 균이 감염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축농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한 후에 완치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굳이 이런 고정 나사를 다시 빼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 볼 사례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축농증이 생긴 경우라고요. 임플란트를 한 2개월 전에 이제 치과에서 시술을 받았고 그 후부터는 계속 뺨이 아프고 누런 콧물이 많이 나온 환자분이 68세 환자분이셨는데 저희가 입안도 확인해보고 또 환자분 그 CT까지 검사를 해보니까 이 하얗게 밝게 빛나는 물질이 이제 임플란트 고정체 나사인데 이게 너무나 상악동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보이죠. 돌출된 게. 또 임플란트 주변으로도 이렇게 고름이 막 새어나오는 게 이렇게 확인돼서 이분은 안타깝지만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비인후과 그 내시경 수술 후에 완치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보여줄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임플란트를 한 지는 꽤 됐습니다.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고 이분이 주소로 온 거는 치아 문제가 아니거든요. 임플란트는 잘 쓰고 잘 먹고 있는데 이제 코가 막혀서 살 수가 없다. 너무나 코에서 콧물을 자주 난다. 누런 콧물이 그렇게 오신 분이고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뼈 이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임플란트가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임플란트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 이식한 뼈도 얇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축농증이 왔던 경우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쓰고 저희가 경하게 식염수 세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둘 다 어떤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어떤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 질환 축농증이기 때문에 치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잇몸 질환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아 관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하나 치아를 발치했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계획하거나 임플란트를 한 후에 어떤 뺨이 아프다든가 누런 콧물이 늘었다든가 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빨리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치아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축농증은 충치가 있는 쪽 코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그러니까 O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치아랑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설령 검사를 조금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의심을 해야 이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 쪽에 문제가 있는 쪽에 염증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검사를 하고 찾아보는 게 저는 더 결국에 환자에게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충치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축농증 환자가 충치를 갖고 있으면 축농증의 원인은 충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거는 세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나 의료진이나 모두 다 이 치아 질환 부비동염은 의심에서 먼저 진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심을 품고 저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거를 권유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치아를 발치할 때도 이 축농증이 생길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O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발치 후에는 이제 치아 뿌리가 상악, 우리 위턱뼈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잇몸뼈. 여기에 균열이 올 수도 있고 쉽게 이때가 되게 취약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꼭 치과에서 처방한 항생제도 잘 복용하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축농증이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O, X 어떤 걸까요? O입니다. 그러니까 상악동 상태가 이렇게 텅 빈 공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농이 차 있거나 속에 어떤 다른 것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바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에는 한번 꼭 상악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축농증 수술을 하면 후각을 잃을 수도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후각을 잃는 경우, 이렇게 후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근데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서 코 안에 염증이 없어지면 후각이 좋아지는 경우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축농증 수술 후에는 오히려 후각이 더 좋아진다. 저는 그쪽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릴게요. 치아 임플란트를 고민 중인데요. 평소 비염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네, 평소 비염이 있는데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 비염이라고 하면 부비동까지는 아니고 코 안에 어떤 점막의 어떤 문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비동만 깨끗하다면, 특히 상악동이 깨끗하다면 임플란트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만 환자분들이 비염, 축농증 이게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또 헷갈려서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비염이라고 했는데 좀 저희가 검사해 보면 축농증인 경우도 있고 또 축농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비염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좀 미리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코에서 악취가 나면 치아 질환 축농증인가요? 네, 앞서 짚어주셨던 내용이긴 합니다. 코에서 악취가 나면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을 의심해 봐야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악취가 난다고 해서 다 치아 부비동염은 아니고요. 악취가 나는 경우 많습니다. 코 안에 부비동에 곰팡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나쁜 종양이 자란다든가 이럴 때도 악취가 납니다. 또 세균성 부비동염이 심할 경우에도 악취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런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이거는 조금 잘 우리가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축농증 수술은 하면 또 재발하기 쉽다고 하는데 치아 질환 축농증도 스스로 잘 재발을 하나요? 치아 질환으로 생기는 이 축농증 수술을 받고 나서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건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저희 쪽으로 이제 수술을 잘 하고 내시경 수술을 하고 또 원인 치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게 치료가 됐다면 치과 협진해서 거의 정말 재발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질환 축농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농증과는 좀 특징적으로 원인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치과 문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축농증 질환의 원인은 세균도 있고 면역의 문제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되게 복잡한 이유가 많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다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치아 질환 축농증은 단일 문제이고 치과 치료와 이비인후과 치료가 적절하게만 이루어지면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부비동염 내시경 수술 좁아진 공간을 이렇게 넓혀주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넓혀 놓으면 다시 좁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부는 좁아집니다. 수술 후에 사람 몸에는 다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호하려고. 하지만 수술적으로 충분히 넓혀놨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막힐 정도로 좁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끝으로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치아 질환 축농증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치아 질환 축농증은 항생제 치료로 잘 낫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 후의 결과도 좋기 때문에 치아 질환 축농증은 수술하면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최명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아 질환으로 인한 축농증은 일반적인 축농증과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비인후과 처방을 받아서 이 축농증을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치과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임플란트 시술도 많이 하잖아요. 시술 전과 후에 이비인후과 꼭 방문하셔서 축농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